제 아들놈 윤정열은 어릴 적부터 참 과시하고 뽐내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100점짜리 시험지 한 장이라도 손에 쥐는 날이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걸 흔들어 보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아이였죠. 그런 놈이 40평생 처음으로 제게 효도를 하겠다며 그것도 해외여행 상품권을 내밀었을 때 저는 기쁨에 앞서 덜컥 의심부터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평생을 자식 놈 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어미의 감이라는 게 그리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드디어 큰 가게를 인수해서 사장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 다 어머니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저 키워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저희가 크게 성공하기 전에 어머니께 이 효도 한번 못하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들놈의 연기는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그 옆에서 제 며느리라는 김정민은 또 얼마나 살갑게 거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정열 씨 말이 전부 맞아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다녀오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어쩜 그리 하나같이 제 심금을 울리는 말들만 골라 하는지 그 순간만큼은 제 오랜 감이 무뎌졌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뎌진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들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이 세상 모든 어미들이 가진 어리석고도 슬픈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한참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아들놈이 슬쩍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게 인수하면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머니 명의가 하나 필요해서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여기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그냥 보증인으로 이름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정열 씨가 워낙 크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서류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보증이라니. 잠시 망설이는 제 기색을 눈치챘는지 아들놈이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니, 절 못 믿으세요? 이 아들이 설마 어머니께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제가 사장 돼서 돈 많이 벌면 이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드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사장이 되겠다는데 어미인 내가 이까짓 도장 하나 못 찍어주랴 싶더군요. 저는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녀석들이 내민 서류 위에 꾹 눌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손으로 제 집문서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지요.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남은 인생이 무너지는 서곡이었음을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았어요. 며느리가 예약해준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육지를 박차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코를 박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제게 구름을 발 아래에 두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으니까요. 도착한 해외 휴양지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진 풍경, 그리고 제 평생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 호텔 방까지. 저는 며칠 동안 모든 시름을 잊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부부가 차려준 멍석 위에서
저는 정말이지 세상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기념품을 고르고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양주를 구경하며 저는 연신 아들 부부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론 그 메시지들이 닿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아들놈 가게부터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운 내 아들, 윤 사장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게를 새로 인수했으니 얼마나 바쁠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제 평생의 보금자리,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워낸 그 집의 주소를 댔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수록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거대하고 육중한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택시에서 내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쯤 부서진 채로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더군요. 제가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화단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도 없었고 남편이 손수 달아준 대문은 어디로 갔는지 휑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제 집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벽돌 더미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공사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전모를 쓴 인부 하나가 저를 막아서더군요. 할머니, 위험하게 왜 이러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집 우리 집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제 고함에 인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 이 집 어제 팔렸는데요. 여기 새 주인분이 빌라 지으신다고 저희는 오늘부터 철거 들어온 겁니다. 새 주인? 빌라?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 아들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명랑하고 즐거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전화하셨네요?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 집이 없어지고 있어. 제 울음 섞인 절규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사악하고 잔인하게 들리던지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아,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서프라이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정열 씨랑 크게 식당 개업한다고요. 어머니가 도장 찍어주셔서 집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덕분에 저희도 이제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듣게 생겼네요. 뭐, 집 문제라니. 그게 집 파는 설이었어? 니들이 나를 속인 게야? 어머, 속이긴 누가 속여요. 어머니도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저희 곤란해요. 아무튼 저희 지금 가게 오픈해서 정신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아들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바꿔봐. 잠시 후 제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가게 지금 손님들로 난리가 아닙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그냥 윤정열이 아니라 윤 사장이라니까요.
정열아, 너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기가 어떤 집인데. 네 아비 땀이 밴 집이야. 네가 태어난 곳이라고. 근데 이 집을 팔아? 제 울분에 찬 외침에도 아들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가르치려 들더군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낡은 집에 사실 거예요? 제가 그 돈으로 사업해서 몇 배, 몇십 배로 불려드린다니까요. 아, 그리고 어머니 계실 곳은 저희 가게 근처에 월세방 하나 얻어뒀으니까 그리로 가 계세요. 제가 주소 찍어 드릴게요. 월세방? 네. 가게 일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모시긴 좀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바쁘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럼 끊습니다.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낯선 주소 하나가 띡하니 날아왔어요. 저는 폐허가 된 제 집터 앞에서 그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들고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아들 부부가 뱉어낸 잔인한 말들이 맴돌았어요. 서프라이즈. 사장님. 월세방.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제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아들놈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찍힌 주소는 제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앞에서 얼마나 더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해는 기울어 차가운 밤 공기가 먼지 냄새와 뒤섞여 제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 속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 행색이 이상했는지 룸미러로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응축시켜 놓은 분노가 비명과 함께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유령들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거미줄 같은 전선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비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발밑을 살피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곳이었어요. 아들놈이 찍어준 주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철제 계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려가는 내내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의 향긋한 흙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일러 고장, 주인에게 연락 바람이라는 쪽지가 누렇게 바른 채 붙어 있더군요. 제 아들, 제 며느리는 바로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어미를 이런 시궁창 같은 곳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저는 잠시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뱀처럼 제 발목을 감고 올라왔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에 달린 백열등 하나가 힘겹게 깜빡이다 겨우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내대평 남짓한 공간. 군데군데 벽지가 뜯겨나가
시멘트가 흉터처럼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는 물이 샌 자국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고는 벽 위쪽에 손바닥만 한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바로 앞 담벼락에 막혀 햇빛 한 줌 들어올 것 같지 않았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쓰다 버린 것 같은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그 옆으로 화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방 전체를 감도는 지독한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저곳인 듯 했어요. 방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제 아들놈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불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길 가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그 이불 보따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제가 쓰던 목화솜 이불이 아니었어요. 얇고 차가운 화학솜 이불과 모텔에서나 쓸 법한 뻣뻣한 베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제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방의 곰팡이 냄새, 차가운 공기, 어둠, 이 모든 것이 제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낱낱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귀찮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처박아 두고 싶은 존재. 평생을 내리사랑으로 키웠건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라니요. 저는 그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함께 웃으며 벽지를 바르던 기억, 어린 아들놈의 키를 벽에 새겨주던 기억,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우리 집 거실의 따스한 풍경이 떠올라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따뜻했던 모든 기억이 이 차가운 반지하 방의 현실과 대비되어 제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열, 김정미, 니들이 나한테 준 게 고작 이거구나. 좋다. 내가 이 방에서 니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마. 날이 밝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온몸에 뼈마디가 쑤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울며 주저앉아 있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우선 밖으로 나가 작은 비누와 수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곰팡내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겨우 몸을 씻었어요. 제 처지가 비참할수록, 제 몰골이 초라해질수록 그 녀석들은 더 기뻐할 테지요. 저는 그 꼴을 보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꼿꼿하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적의 심장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놈이 인수했다고 자랑하던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알던 그곳은 금산정이라는 이름의 수십 년간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식당이었습니다. 손맛 좋은 할아버지가 정성껏 끓여내는 갈비탕이 일품인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에 금산정이라는 간판은 없었습니다. 대신 르 그랑 자댕이라는 무슨 뜻인지도 모를 프랑스어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색 장식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양새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원이라니. 제 집터를 폐허로 만들고 세운 가게에 붙인 이름이 고작 저것이었습니다. 위선과 허영이 뚝뚝 묻어나는 이름이었죠. 저는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겉모습보다 더 가관이었어요. 고풍스러운 나무 기둥에는 싸구려 조화 넝쿨이 감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식과 어울리지도 않는 양초와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카운터에 서 있는 며느리 김정미의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제 집 한 채 값은 좋게 되어 보이는 명품들을 휘감고 짙은 화장을 한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달고 있더군요. 아들놈은 주방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서 마치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헛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이 집의 대표 메뉴였던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쟁반을 들고 와 제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부터가 달랐어요. 예전에 투박하지만 정감 있던 뚝배기 대신 희고 커다란 서양식 접시에 갈비 몇 대가 국물에 겨우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여기 원래 하시던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은 은퇴하시고 시골 내려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사장님이 새로 인수하셨거든요. 음식이 예전이랑 많이 다르네요. 제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물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첫 술을 뜨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가게는 망한다. 예전 금산정의 갈비탕은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내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이 국물은 그저 달고 짜기만 한 시판용 조미료와 설탕으로 범벅이 된 맛이었습니다. 고기는 또 어찌나 질기고 퍽퍽한지 이건 미국산 냉동 고기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것을 쓴 게 분명했어요. 함께 나온 반찬들도 전부 공장에서 떼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형태를 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제법 있었지만 대부분 저처럼 맛이 변했다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 맛집 아니라고.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집이네. 그러게. 값은 2배나 올랐는데 맛은 왜 이래? 다신 오지 말자. 그때 한 중년 손님이 용기를 내 아르바이트생에게 국물이 너무 단대요 라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카운터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도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국물이 예전하고 너무 달라서요. 손님, 입맛은 다 다른 거예요. 저희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레시피를 바꾼 거니까 그게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 오만한 태도에 손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혀를 차더군요. 아들놈은 그 상황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하며 손님을 귀한 줄 모른다. 저는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가게의 이름과 자리는 샀지만 그곳에 깃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못 알아본 척, 아니 어쩌면 정말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지요. 허름한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네, 내 집 팔아차린 가게가 어떤가 보러 왔다. 잘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하겠구나. 그제야 저를 알아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가시면 되지. 꼭 그렇게 초를 치셔야겠어요?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음식 장사를 할 위인들이 못 돼. 제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파들파들 떠는 것을 뒤로하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입안에는 역겨운 조미료 맛이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복수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새로운 무기는 이미 제 손안에 있었어요. 아들놈 내외는 제가 낡은 폴더폰이나 쓰는 구시대적인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들놈이 바꿔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소소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과거에 가둬두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향한 곳은 수십 년간 제 삶의 일부였던 동네 노인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믹스 냄새와 함께 저를 발견한 친구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경순이 아니야. 그동안 어디 갔었어? 아들네가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자랑하더니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정보통이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제 오랜 친구였지요. 저는 친구들 앞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제 어깨를 감싸 안는 이영희 여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영희는 과묵하지만 마음이 깊어 제가 힘들 때마다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던 친구였습니다. 경순아, 무슨 일 있었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노인정 구석 평상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동정을 보내던 친구들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경악과 분노로 물들었어요. 특히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한 김봉남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듣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 그 쌍놈의 자식들이 집을 팔아먹고 너를 그 쥐구멍 같은 지하방에 쳐넣어? 이런 후레자식들은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놔야 해. 봉남 할머니의 고함에 노인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순자 언니는 펄펄 뛰는 봉남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며느리년 백화점 VVIP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맨날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명품 사진이나 올려대더니 그게 다 네 돈이었구나, 경순아. 아이고, 억울해서 어째. 순자 언니는 말이 많아.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그놈들 가게 앞에 가서 들어누워야 하는 거 아니야? 인연들아, 당장 돗자리 챙겨. 보다 못한 영희 언니가 나섰습니다. 봉남아, 진정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면 우리만 손해야. 경순이가 이길 싸움을 해야지 망신당할 싸움을 하면 안 돼.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요즘 사람들은 주먹보다 무서운 게 평판이라더라. 저는 눈물을 닦고 친구들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들 말이 다 맞아. 내가 지금 저것들하고 똑같이 뒹굴면 나만 비참해질 뿐이야. 나는 저것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레스토랑을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말려죽일 생각이야. 제 단호한 말에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노인정에서는 즉석에서 오경순 구하기 작전 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앞둔 장수들처럼 비장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역시 봉남 할머니였습니다. 요즘 싸움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야.
그 동네 엄마들이 다 모여 있다는 맘카페라는 데가 있대. 우리 막내 며느리가 거기 운영진인데 내가 당장 전화해서 그놈들 가게 소문을 쫙 퍼뜨려 달라고 해야겠다. 음식 맛없고 사장이 싸가지 없다고 소문나면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길 거 아니야. 아, 그 맘카페. 우리 손녀딸도 거기서 뭘 사던데. 그거 아무나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똑똑히 일러둘 테니까 경순이 너는 아이디부터 하나 만들어. 그리고 글을 아주 구슬프게 써야 돼. 대놓고 욕하면 안 되고 옛날 맛이 그리워요. 이딴 식으로 감성에 호소해야 엄마들이 잘 먹힌대. 정보통인 순자 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는 그 동네 부녀회장하고 잘 아니까 오프라인으로 그 집 며느리 평판을 아주 바닥으로 만들어 놓을게. 어디 고개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말이야. 그리고 그 집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옆집 손녀 친구라던데 내가 한번 구슬려서 가게 내부 사정도 좀 알아봐야겠다. 주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손님들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구는지 그런 걸 알아내야 진짜지. 조용히 듣고 있던 영희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경순아, 너는 중심을 잡아야 해. 우리가 밖에서 바람을 잡아줄 테니 너는 그놈들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증거를 찾아.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차분하게. 네가 흔들리면 우리도 다 흔들리는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눈과 귀가 되어 거대한 복수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봉남 할머니의 며느리와 직접 통화하며 맘카페의 특성과 글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제 첫 번째 공격을 준비했어요. 목동 미식가 할매라는 닉네임으로 저는 대놓고 비난하는 대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수십 년 단골이었던 저의 인생 맛집, 금산정. 얼마 전 주인 할아버님께서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새로 개업한 르 그랑 자댕이라는 곳에 찾아가 보았지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젊은 사장님 내외의 모습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평생을 먹어온 그 깊은 갈비탕 국물 맛이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이제는 추억 속에서나 맛볼 수 있게 된 그 맛이 야속하기만 한 어느 늙은이의 저녁이었습니다. 제 글은 봉남 할머니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맘카페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요. 인테리어만 번지르르하고 맛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장 부인인지 뭔지 너무 불친절해서 다시는 안 가요. 등등.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아들 부부가 쌓아 올린 허영의 성에 첫 파문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니어 어벤져스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친구들은 335 짝을 지어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미리 정해둔 각본대로 행동했습니다. 봉남 할머니는 음식을 한 입 먹자마자 큰 소리로 아이고 짜고 달아서 못 먹겠네. 예전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 라며 소란을 피웠고 순자 언니는 며느리의 불친절한 태도를 꼬투리 잡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장사 처음 해봐? 영희 언니는 조용히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척하며 가게의 위생 문제를 제기했죠. 그들의 활약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아들 부부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순자 언니는 약속대로 옆집 손녀를 통해 아르바이트생과 접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며느리의 막말과 아들의 무능함에 질릴 대로 질려 있었어요. 순자 언니에게 가게의 내부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주방이요? 할머니 말도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도 그냥 쓰고요. 사장님은 맨날 원가 아낀다고 제일 싼 고기만 사와요. 저희 월급도 자꾸 미루고요. 이 모든 내용은 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온 세상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격에 아들 부부의 레스토랑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잠잠해지면 그만입니다. 아들 부부는 맘카페 악플러들의 공격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섰고 50% 할인 이벤트 같은 미끼 상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진품의 권위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산정의 진짜 주인이었던 원조 사장 할아버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니어 어벤져스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시장 상인들을 탐문한 끝에 한 채소가게 주인을 통해 할아버지가 강원도 인제의 어느 산골 마을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최 사장님 찾으시는구나. 그 양반 가게 팔고 나서 아주 속병을 앓으셨어요. 평생 자식처럼 여기던 가게인데 새로 들어온 젊은 것들이 아주 개판을 쳐놨다고 꼴도 보기 싫다면서 강원도로 훌쩍 떠나버렸지 뭐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인제 어디 산골이라고만 들었소. 내가 전화번호는 아니까 한번 연락은 해드려 볼게. 근데 워낙 상심이 크셔서 낯선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실 텐데. 저는 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최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고 제가 찾아뵙고 싶다는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허락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늘 제게 말했어요. 경순아, 당신은 약한 것 같아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야. 그래, 여보. 나 단단하게 마음먹고 있어.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수소문 끝에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산 중턱에 위치한 아담한 흙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시래기가 겨우내 먹을 양식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 곶감을 깎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님,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사람 좋게 웃던 예전의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낯섦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사장님,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목동 살던 사람이에요. 사장님 갈비탕 없이는 일주일을 못 살던 단골이었습니다.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염치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제 말에 최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는 제게 평상 한쪽을 내어주며 깎던 곶감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들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의 음식 철학,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 오늘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 가게를 인수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 제 아들 부부가 저지른 만행, 그리고 그들이 그의 평생이 담긴 가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최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손으로 마른 세수만 반복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처음부터 근본이 안 된 자들이었어. 음식에 대한 존중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들이었지. 사장님, 혹시 제가 그 자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간절한 부탁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이미 내 손을 떠난 가게인걸. 꼴 보기 싫어서 이곳으로 도망쳐온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소? 사장님, 이건 그냥 가게 하나를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고 정성과 탐욕의 싸움입니다. 사장님의 손맛이, 그 정신이 저런 가짜들에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평생이, 사장님의 역사가 저런 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끝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부엌 깊숙한 곳에서 그는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오셨어요. 그 젊은 놈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요즘 누가 이런 구닥다리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는 프랜차이즈화해서 돈을 벌 겁니다. 이러더군. 내 평생을 바친 음식에 대고 내 자식 같은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젊은 여편네는 할아버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장사해요? 저희는 돈 주고 가게 이름이랑 자리 산 거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었지. 최 사장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평생이요.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 손에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써주는 게 낫겠지. 그 공책에는 수십 년간 그가 수정하고 보완해온 금산정의 모든 레시피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놈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저 오만한 것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맛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에게 전부 가르쳐 주리다. 우선 이 육수부터 시작합시다. 그놈들이 흉내내는 설탕 국물이 아니라 12시간 넘게 뼈와 채소, 그리고 내 시간과 정성을 우려낸 진짜 육수가 뭔지 말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레시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어요. 저 오만한 것들의 가짜를 심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이자 제 복수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성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 사장님이 옛 방식 그대로 끓여주신 눈물나게 맛있는 진짜 갈비탕을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맛을, 이 정성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인지 제 아들 부부의 뼛속 깊이 새겨주리라고 말입니다. 최 사장님에게서 돌아온 후 제 손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비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하는 법이니까요.
지금 제 아들 부부는 맘카페와 동네에 퍼진 나쁜 소문 때문에 매출이 줄어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문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운이 나쁘다, 악플러들이 문제다라며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친구 영희 언니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노인정 구석 평상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경순아, 내가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영희 언니는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 봤자 저것들은 꿈쩍도 안 해. 오히려 거봐. 우리를 시기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다면서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칠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소리야? 성질 급한 복남 할머니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저런 멍청하고 귀가 얇은 것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야. 외부의 공격은 핑계를 대지만 스스로 내린 결정은 핑계를 못 대거든. 우리가 저것들이 혹할 만한 미끼를 던져주는 거야. 미끼라니? 그게 뭔데? 순자 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자 영희 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컨설턴트. 아주 잘나고 유능해 보이는 젊고 번드르르한 전문가를 보내는 거지. 지금 저것들은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장님들의 방식이 맞습니다. 시대가 못 따라올 뿐입니다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야. 자기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실패의 책임을 대신 져줄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지. 그야말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번드르르한 전문가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때 복남 할머니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있다. 있어. 우리 손주 녀석? 맨날 배우 나부랭이 한다고 오디션 보러 다니면서 내 속을 썩이더니 이럴 때 써먹어야지. 키도 멀대같이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사기꾼 역할에는 아주 제격이야. 그렇게 우리의 배우 복남 할머니의 손자 민준 학생이 작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복남 할머니의 집에서 민준 학생을 만났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숫기가 없는지 할머니 친구들이라는 우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할미 친구분이셔. 인사드려라. 이분이 바로 네가 도와드려야 할 오경순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학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민준 학생의 고개는 점점 더 들렸고 그의 눈빛은 연민에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그런 짓을. 그래서 말이다, 민준 학생. 우리가 이 연극을 한 편 올리려고 해. 학생이 주인공을 맡아줘야겠어. 영희 언니의 말에 민준 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할머니. 근데 이건 범죄잖아요. 사기죄로 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민준 학생, 우리도 학생이 위험해지는 건 절대 바라지 않아. 이건 사기가 아니야.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연극일 뿐이란다. 이 연극의 끝에서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거야. 학생은 그저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기만 해주면 돼. 모든 책임은 우리 할머니들이 질게.
영희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준 학생, 우리는 거짓말로 돈을 빼앗는 게 아니야. 그들이 이미 가진 돈으로 어리석은 투자를 하도록 조언하는 거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야. 우리는 연극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배우는 너야. 네가 평생 꿈꿔온 배우가 될 기회일 수도 있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악역을 무너뜨리는 정의로운 주인공 역할. 어떠니? 해볼 만하지 않니? 민준 학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제 인생 연기를 펼쳐서 그 나쁜 놈들 아주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미네요. 그날 이후 노인정은 연기 연습실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뒤져 온갖 어려운 경영 용어와 그럴듯한 영어 단어들을 찾아냈고 민준 학생에게 그것들을 외우게 했어요. 민준 학생, 그냥 외우면 안 돼. 아주 자신감 넘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사장님의 레스토랑은 현재 아이덴티티의 부재와 낮은 ROI로 인해 심각한 캐시플로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무슨 뜻인지는 우리도 몰라. 하지만 저 무식한 것들은 분명히 대단한 말인 줄 알 거야. 저는 아들놈 역할을, 영희 언니는 며느리 역할을 맡아 민준 학생과 실전처럼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딱 3시간 동안 몰 수 있는 고급 외제차와 명품 정장을 빌려왔습니다. 부녀의 총무의 아들이 마침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글로벌 FBT 컨설턴트 전략 기획실장 제임스 강이라는 가짜 명함을 진짜처럼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일, 저는 레스토랑이 잘 보이는 건너편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떨리는지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레스토랑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전문가로 변신한 민준 학생이었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안주머니에 꽂으며 오만한 표정으로 가게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게 안에 있던 아들놈과 며느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밖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학생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영희 언니가 미리 손님인 척 자리를 잡고 있었죠. 민준 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사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민준 학생은 피식 웃으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김정미 사장님 되십니까? 저는 FBT 컨설턴트 제임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상권에 새로 진출할 프랜차이즈 시장 조사를 나왔다가 이 가게의 잠재력과 위기를 동시에 발견해서 말이죠. 혹시 매출 급감의 패러독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매출 급감의 패러독스 같은 건 세상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지어낸 말이었죠. 하지만 아들놈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민준 학생을 안쪽 테이블로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저는 찻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멍청한 물고기들이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더군요. 민준 학생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온갖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척 칭찬했습니다. 두 분의 감각은 아주 트렌디하십니다. 하지만 이 상권의 고객들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들의 낮은 수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혁신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단, 제 컨설팅 비용은 좀 비쌉니다. 저는 아무나 컨설팅 해주지 않거든요. 허영심 많고 귀가 얇은 제 아들 부부는 자신들을 알아주는 전문가의 등장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학생의 화려한 언변과 외양에 완전히 현혹되었어요. 그들은 그를 우리를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맹신하며 당장 현금으로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놈이 고개를 굽실거리며 민준 학생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집을 팔아치운 돈의 일부가 이제는 제 손안으로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는 덫에 걸린 짐승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을 지켜볼 차례였어요. 며칠 뒤 제임스 강으로 빙의한 민준 학생은 첫 번째 컨설팅 보고서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그 보고서는 겉보기에는 수십 장짜리 아주 전문적인 문서였지만 내용은 온통 가게를 망하게 할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과감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이었습니다. 민준 학생은 텅 빈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 제 아들 부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지난 며칠간 이 레스토랑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원가 구조입니다. 즉, 너무 좋은 재료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재료가 좋다는 게 문제라고요? 아들놈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음식 장사의 기본은 마진입니다. 지금처럼 국내산 좋은 재료만 고집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제가 단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수입 식자재 유통 라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인력이 너무 많아요. 손맛 좋은 이모님 한 명보다 말 잘 듣는 알바 10명이 낫습니다. 레시피를 전부 계량화해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이 나게 시스템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의 생명인 재료와 정성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니나 닦아 아들놈은 그 보고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 봐, 여보. 제임스 실장님 말이 맞잖아. 이렇게만 하면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늘어. 역시 전문가는 달라.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했던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평소 허영심은 많아도 가게의 맛이 손님을 끄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보, 그래도 주방 이모님들 다 내보내면 음식 맛은 어떻게? 손님 떨어지면? 지금도 손님 없어서 죽겠는데. 당신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손맛 타령이야. 시스템으로 가야지, 시스템으로. 그리고 수입산이 뭐 어때서? 싸고 양 많으면 장땡이지. 제임스 실장님 같은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왜 자꾸 토를 달아?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저번에 맘카페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아, 몰라. 내가 사장이야. 이제부터 이 가게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카운터나 잘 봐. 결국 아들놈의 탐욕이 며느리의 불안감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레스토랑에서는 수년간 금산정의 맛을 지켜왔던 주방 이모님들이 모두 해고당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20년을 일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제 며느리는 그런 그녀에게
아줌마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가게 컨셉이랑 안 맞으니까 그만 나가보세요. 라며 냉정하게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최저 시급을 받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워졌고 식자재 역시 가장 저렴한 수입산 냉동고기와 중국산 양념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개량화된 레시피조차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 음식을 태우기 일쑤였고 싸구려 재료로 만든 음식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단골들마저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게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어요. 그때쯤 민준 학생은 두 번째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메뉴 개발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계획이었죠. 사장님, 이제 이 가게의 주 고객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비주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몇 가지 아이템을 제안드리죠. 갈비탕에는 로제 소스를 추가해서 로제 갈비탕을, 김치찌개에는 치즈와 트러플 오일을 넣어서 트러플 치즈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조합이었지만 아들놈은 역시 제임스 실장님은 천재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곧 레스토랑 메뉴판에는 정체불명의 퓨전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끔찍한 음식들을 먹으러 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목동 최악의 퓨전 한식당이라는 오명만 얻게 되었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아들놈과 며느리 사이에서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순자 언니가 포섭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김정미.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옆에서 자꾸 맛 타령하면서 초를 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제임스 실장님 말씀대로 팍팍 밀어붙였어야지. 뭐? 이 미친놈이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는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했잖아. 네가 그 사기꾼 같은 놈 말만 믿고 주방 이모님들 다 내보내고 가게를 이 꼴로 만든 거잖아. 로제 갈비탕? 트러플 김치찌개? 그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 사기꾼? 제임스 실장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함부로 말해. 그리고 네가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굴어서 단골 다 떨어진 건 생각 안 해? 네 명품 백살 돈으로 가게에나 좀 투자했어 봐.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뭐? 이 인간이 정말 네가 그놈의 돈 몇 푼 아끼자고 다 망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제일 싼 재료만 사오고 월급도 밀리고 네가 사장 자격이나 있어? 네 엄마 집까지 팔아먹고 하는 짓이 고작 이거야? 그들의 싸움은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고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물어뜯었습니다. 탐욕이라는 접착제로 겨우 붙어 있던 그들의 관계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제 반지하 방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레스토랑은 이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가짜인지를 똑똑히 알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의 등판이 필요했죠. 저는 마침내 제 손에 들린 비장의 무기, 최 사장님의 레시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경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오 선생.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사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 것이 왔구먼.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사장님의 손맛을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깊은 맛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어요. 며칠 뒤 최 사장님은 직접 담근 시간장과 된장을 한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는 봉남 할머니가 잠시 비워준 며느리의 집 부엌을 빌렸어요. 그곳은 우리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를 재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사장님과 저는 꼬박 이틀 동안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육수를 내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보시오, 오 선생. 좋은 뼈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라는 양념이요. 저 무지한 것들은 조미료로 맛을 내려고 하지만 진짜 깊은 맛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러나오는 법이지. 불의 세기, 물의 양, 재료를 넣는 순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한 그릇의 음식이 완성되는 게야.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는데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허허, 평생을 해도 어려운 게 음식이요. 그러니 저런 애송이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저는 그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잊혔던 음식의 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우리의 손에서 마침내 완벽한 갈비탕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전 금산정의 바로 그 맛. 아니, 우리의 분노와 염원이 더해져 그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이제 이 음식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블로거가 아닌 이 바닥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날카로운 혀를 가졌으며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음식평론가 황진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희 언니의 신문사 기자, 조카가 힘을 써준 덕분에 우리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각 끓여낸 갈비탕이 식지 않도록 보온 도시락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붙였어요. 진정한 금산정의 맛을 기억하는 분께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보낸 뒤 우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매일같이 제 반지하 방에 모여 어떻게 된 거냐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경순아, 이거 아무 소식도 없는 거 아니야? 그 양반이 그냥 먹고 입 싹 닦은 거 아니냐고. 봉남 할머니의 말에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마침내 황진표 평론가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나는 어젯밤 유령이 보낸 갈비탕을 먹고 울었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옆에는 친구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었죠. 며칠 전 내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갈비탕이 배달되었다. 나는 출처불명의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지만 과거의 유령이라는 문구에 홀린 듯 뚜껑을 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십수년 전 내 젊은 시절을 위로해 주었던 진정한 금산정의 향기를 맡았다.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이고 역사이며 한 장인의 올곧은 영혼 그 자체다. 맑지만 깊고 담백하지만 풍부한 이 모순적인 맛의 조화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지난 10년간 이보다 완벽한 한식의 정수를 맛본 적이 없다. 나는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못했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과 함께 눈물을 삼켰다.
대체 누가 어떤 연유로 내게 이 귀한 음식을 보냈는가? 나는 이 기적 같은 경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당장 옛 금산정 자리에 들어선 르 그랑 자댕이라는 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이 아닌 신성 모독을 목격했다. 그들이 갈비탕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식당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고 조미료와 값싼 재료로 범벅이 된 끔찍한 패러디였으며 탐욕과 무능함이 낳은 흉물이었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진정한 금산정의 영혼은 그곳에 없다. 그렇다면 어젯밤 나를 찾아왔던 그 유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유령의 정체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그 간판을 내리고 위대한 이름에 사죄하라. 저는 글을 다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서름과 분노를 알아주는 동지를 만난 벅찬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봉남 할머니였습니다. 경순아, 너 봤어? 황진표 블로그 봤냐고. 아주 그냥 그놈들 가게를 걸레짝으로 만들어놨어. 속이 다 시원하다. 아이고. 만세, 만세다. 친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황진표 평론가의 글은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르 그랑 자댕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짜 맛집이 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제가 쏘아 올린 진짜라는 이름의 화살이 정확하게 가짜의 심장을 꿰뚫은 순간이었습니다. 황진표 평론가의 글이 올라온 다음 날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제 반지하 방은 어느새 시니어 어벤져스의 작전 상황실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는 반응들을 확인했습니다. 황 평론가의 글은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섰고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경순아, 텔레비전 좀 켜봐. 아침 뉴스에 나와. 그놈들 가게. 봉남 할머니의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의 전원을 켜자 정말로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황 평론가의 글을 인용하며 최근 논란이 된 가짜 맛집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르 그랑 자댕의 외관과 분노에 찬 누리꾼들의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요즘 것들은 부모 돈으로 저렇게 사기치고 사는구나. 저런 악마 같은 자식들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것들은 감옥에 보내야 해. 등등. 대중의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경순아, 이것 좀 봐. 요즘 것들은 부모 돈으로 저렇게 사기치고 사는구나. 저런 악마 같은 자식들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어느새 제 방으로 달려온 순자 언니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르 그랑 자댕은 이제 단순한 맛없는 식당이 아니라 폐륜과 사기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꼴 좋다. 이제 저것들 길거리도 못 돌아다니겠네. 내가 오늘 아침에 시장 가면서 슬쩍 그 가게 앞을 지나가 봤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저런 나쁜 사람들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아이고, 고소해라. 봉남 할머니는 제 무릎을 팍팍 치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언니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며 우리를 진정시켰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우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들, 경순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중요해. 뱀은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야지. 꼬리만 잘라서는 안 돼. 여론이 이렇게 뜨거울 때 우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야 해. 저것들은 지금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는 악플러들의 희생양이다라며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그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쐐기를 박아야 해. 지금이 바로 행정적인 압박을 넣을 최적의 시기야. 영희 언니의 말은 들떠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대중의 분노는 뜨겁지만 그만큼 빨리 식는 법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분노의 단계를 지나 차갑고 냉정한 집행자의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은 제가 마지막 칼을 빼들기 위한 완벽한 연막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에 앉아 그동안 순자 언니와 친구들이 모아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막말에 못 이겨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의 상세한 증언 녹취록, 순자 언니의 옆집 손녀가 몰래 찍어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쌓여있던 창고 사진 조리 기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벌레가 들끓던 주방 구석의 모습, 그리고 아들놈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던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 언니의 기자 조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민원이 아니라 거의 수사보고서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담당 공무원들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갈 겁니다. 제가 더 효과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서 양식을 좀 다듬어 드릴게요. 우리는 한나절 내내 머리를 맞대고 두 통의 완벽한 민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다른 하나는 관할 세무서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보낼 민원서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요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날짜와 시간, 조리기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벌레가 들끓던 상황,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골목에 무단 투기하던 사례들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당 업소는 최근 비위생적인 관리와 의심스러운 식자재 사용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조속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로 주방 사진과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첨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세무서에 보낼 민원서는 더욱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탈세 혐의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라는 제목 아래 아들놈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매출을 축소, 신고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꾸민 정황, 고가의 주류를 현금으로 거래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사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집약했습니다. 해당 업소 대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기만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철저한 계좌 추적과 세무조사를 통해 탄루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두 통의 편지를 각각 다른 우체통을 이용해 익명의 시민이 제보하는 것처럼 붙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 언니가 가게 건너편 빵집에 앉아 손님인 척하며 제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해 주었죠.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경순아, 지금이야. 왔다. 왔어. 구청이랑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랑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순자 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몇 명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위생점검 나왔습니다 하면서 다 내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 주방 쪽으로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서류 같은 걸 뒤지고 있어. 아들놈이랑 며느리 표정은 어때요, 언니? 얼굴이 아주 똥빛이야, 똥빛. 며느리녀는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서 이건 다 음해예요. 저희는 억울해요. 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아들놈은 공무원들한테 이게 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입니다. 변호사 부를 겁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모양이야.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순자 언니의 중계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들 부부의 절망적인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어진 정의의 실현일 뿐. 한참 뒤 순자 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통쾌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경순아, 끝났어. 가게 문에다가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쓰인 빨간 종이랑 세무조사 진행 중이라는 안내문을 떡하니 붙여놓고 갔어. 그리고 가게 문에 자물쇠까지 채우고 갔어. 완벽하게 끝났어, 경순아. 이제 저것들 장사 다 끝난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비록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창이었지만 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정처분의 철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과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조합은 이미 무너져가던 르그랑 자댕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식자재를 대주던 상인들이었어요. 그동안 아들놈이 곧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외상을 깔아주었던 그들은 가게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밀린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화려하게 가게를 꾸며주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미지급 잔금을 달라며 아들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고 가게 건물주는 석 달 치나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건물주 영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이고 할머니, 내가 저것들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번지르르 하기만 했지 아주 근본이 없는 것들이었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소? 내가 이번에 아주 혼쭐을 내서 내쫓을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며느리가 저 몰래 명품을 사기 위해 끌어다 썼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순자 언니의 말에 따르면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밤낮으로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다고 했어요.
문에는 빨간 레커로 돈 갚아라, 김정미. 안 갚으면 네 신랑 장기라도 팔아라라는 섬뜩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며느리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놈은 그제야 며느리가 몰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레스토랑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뒤를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건너편 길가에 서서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아치운 대가로 사들인 저 화려한 집기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행관들은 굳게 닫힌 가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기계적으로 가게 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커피 머신에 아들놈이 큰맘 먹고 들여놓았다던 프랑스제 와인 냉장고에 그리고 손님들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 하나하나에 그 빨간 딱지들은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그들의 허영과 탐욕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것 봐. 저 의자 내가 앉았던 거네. 엉덩이가 베겨서 혼났는데 저런 걸 돈 주고 샀다니. 탐욕으로 쌓은 성은 저렇게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는 법이지. 친구들은 옆에서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저 압류 딱지 하나하나가 제 집의 벽돌, 제 남편과의 추억, 제 아들의 유년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의기양양하게 가게를 인수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의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퀭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팔아 마련한 성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집행관들에게 달려들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없으면 죽어요. 당신들 뭔데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야. 이거 다 치워. 당장 안 치워. 하지만 집행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었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반지하 방의 낡은 철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옥에서 막 기어 나온 듯한 몰골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당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가 망했어. 당신이 우리한테 복수한 거잖아. 아들놈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집 다시 사드리면 되잖아요. 엄마가 돈 좀 대주면 되잖아. 엄마 집 팔아서 생긴 돈이잖아. 앞뒤도 맞지 않는 그들의 절규를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이 모든 분노와 눈물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구나.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들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 적이 없다. 그저 너희가 가진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싼 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뿐이야. 그러니 나한테 치워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이 시궁창에 내쫓은 것도 너희고 그 화려한 성에서 쫓겨난 것도 너희다. 모든 것은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쇠를 걸었어요. 철컥하고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그들의 울음소리와 절규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두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부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안위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으니까요. 봄이 오자 저는 마침내 그 곰팡내 나던 반지하 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준 학생이 돌려준 자물쇠와 제가 틈틈이 식당 일을 해서 모은 돈을 합쳐 작은 방 한 칸을 얻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를 하던 날 제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제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마치 독립하는 딸을 보내는 엄마들처럼 웃고 울었습니다. 경순아, 이제 고생 끝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더니 딱 그 말이네. 봉남 할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들 아니었으면 전 아마.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우리는 식구 아니냐? 식구. 영희 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의 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반지하 방에는 없던 따스한 햇볕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볕 아래 작은 화분을 가꾸며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사장님께서 서울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옥탑방 평상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오 선생, 내가 지난 몇 달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말이요. 최 사장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늙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소? 내 손맛과 선생의 지혜, 그리고 저 친구분들의 의리가 있는데 이대로 썩힐 수는 없지. 작지만 진짜를 담은 가게를 하나 냅시다. 돈은 내가 되겠소. 사장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사장님께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허허, 돈이 문제가 아니오. 마음이 문제지. 선생은 돈보다 귀한 사람을 얻었잖소. 그걸로 충분하오. 우리는 동업자요. 내가 기술을 대고 선생이 경영을 맡는 거지. 어떠시오?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 할매와 할배의 진짜 반찬이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개업하는 날 노인정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개업식 대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를 열었어요. 최 사장님의 손맛은 여전했고 저의 꼼꼼함과 친구들의 입소문이 더해져 우리 가게는 금세 동네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가게는 늘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입이 짧아서 반찬 투정이 심했는데 할머니네 나물은 밥 2그릇을 뚝딱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저를 버린 자식에 대한 원망도, 잃어버린 집에 대한 미련도 이 새로운 삶의 충만함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따스한 햇볕을 쬐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경순아, 네 얼굴 정말 좋아졌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피골이 상접했었는데 다 언니들 덕분이죠, 뭐. 아이고, 징그럽게. 우리 사이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때 시장 건너편 길가에 허름한 행색의 남녀 한 쌍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 가방 몇 개를 옆에 둔 채 어딘가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남자는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세상사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보는 제 마음 속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에 올라탔고 이내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옥 속에서 영원히 서로를 탓하며 살아갈 테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돈도 돌려받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내 편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 그리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인생의 존엄성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눈부신 오후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저는 집을 잃고 비로소 나의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제게 일어났던 그 끔찍했던 일들도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후 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최 사장님과 함께 시작한 할매와 할배의 진짜 반찬 가게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를 조금씩 넓혀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식당의 모습까지 갖추게 되었지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가게는 늘 사람 사는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니어 어벤져스, 제 소중한 친구들은 이제 저희 가게의 어엿한 주주이자 직원이 되었습니다. 봉남 할머니는 카운터를 보며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고 순자 언니는 홀을 책임지며 손님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는 운기쟁이가 되었어요. 영희 언니는 가게의 모든 살림과 회계를 도맡아 주었죠.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눈에 자꾸만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대생이었는데 거의 매일같이 가게 앞을 서성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 가게 음식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은 조금 이상했어요. 한참이나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도 막상 들어와서 무언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죠. 경순아, 쟤 또 왔다. 순자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글쎄 말이야.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 뭐 훔쳐갈 거라도 있나? 봉남 할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이, 언니도 애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데 그냥 숫기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나?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자꾸만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매가 제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건드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마감을 준비하며 마지막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가게 문 앞에서 우산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용기를 낸 듯 제 앞으로 비에 젖은 신발을 끌며 다가왔어요. 저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서 와요. 비가 많이 오네. 오늘은 뭐 좀 사러 왔어?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제 얼굴을 쳐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누가 그랬어? 제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앉아 아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아이가 겨우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미 윤소미요. 윤소미. 제 아들놈의 딸, 제 손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슬픔이 그늘처럼 내려앉아 있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얼굴에 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몰락한 후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몰랐던 손녀가 이렇게 다 자란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소미란 말이냐? 네, 할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손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아이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굳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손녀를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자
아이는 조금 진정이 된 듯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한 후 손녀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웠고 결국 몇 년 전에 이혼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아비라는 사람은 여전히 사기나 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엄이라는 사람은 술에 절어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다가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작은 자취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황진표 평론가님 글이랑 방송에 나온 뉴스들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술에 취해서 울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집을 판 거, 레스토랑을 망하게 한 거, 다 자기들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무섭게 복수했는지도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할머니를 찾았어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꼭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지은 죄를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손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꼭 껴안았어요. 얘야, 고개를 들거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할머니, 어른들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죄 없는 네가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구나. 미안하다. 이 할미가 더 일찍 너를 찾아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야 했던 아픔을 씻어내고 끊어졌던 혈연의 정을 다시 잇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친구들에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들 소개할게. 내 손녀딸 소미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소미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복남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경순이 닮아서 손녀딸이 이렇게 예뻤구나. 고생 많았다 아가. 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 소미는 학교를 마친 뒤 매일 가게에 들러 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녀에게 최 사장님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를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아들놈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팽개쳤던 진짜의 가치가 그들의 죄를 사죄하는 손녀의 손을 통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미는 놀라울 정도로 음식에 재능을 보였어요. 아마도 그 아이의 몸속 어딘가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음식에 대한 정성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최 사장님과 함께 나무를 묻히는 손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 위로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복수는 아들 부부를 파멸시킨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잇고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바로 이 순간, 제 길고 길었던 복수는 비로소 진정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